아, 이거 너무 약간 찌짐충. 이거 약간 싫다. 황후를 무찌른 고조 유방. 자, 그리고 고조 유방의 아들 혜제. 혜제는 권한이 있었어요? 없었죠. 혜제 엄마 여태우가 실권을 휘둘렀죠. 네. 자, 그리고 혜제가 죽은 다음에 아무 능력도 뭐 힘도 없는 그 출생도 분명하지 않은 그 두 어린 애들을 황제로 올려놓고 여태우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다가 여태우가 15년 만에 죽었어요. 여태우가 죽고 여씨들이 잠시 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유방의 공신들이 다 몰아냈죠. 그리고 유방의 넷째 아들이었던 문제가 즉위를 하죠. 네. 자, 문제 때는 23년 동안 정치를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 아들, 훗날 경제가 되는 그 문제의 태자가 오왕 유비의 아들이랑 바둑 두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완전 바둑판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오나라와 한나라 사이의 감정이 또 골이 깊어졌어요. 같은 유씨성이지만. 경제가 즉위한 다음에 이 여러 제후들의 나라 땅을 줄인다는 명령을 발표하니까 여러 나라들에서 반발을 했고 오나라 초나라 중심이 돼가지고 7개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거 무슨 난이? 초뭐 있었네. 5초? 칠국의 난. 이거 시험에 냈어요. 네, 5초 7국의 난. 자, 그리고 한나라 무제가 경제의 뒤를 이어서 즉위했어요. 자, 무제는 황제만 할 수 있는 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땅에 제사 지내는 거, 모저봉, 자, 네, 이걸 실시했고요. 장건을 보내서 네, 대걸지. 대월지에 연락을 했죠. 근데 대월지랑 연락은 결국은 되긴 했지만 대월지가 흉노 같이 치기로 했어요? 안 치지 않기로 했죠. 대신에 장건이 왔다 갔다 한 길로 뭐가 거래됐어요? 비단이 거래가 됐죠. 네. 비단길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불러요. 그건 영어고. 거기 사막과 그 사막 주변에 오아시스 국가들이 많은 그 동네를 네, 사막길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한무제는 또 흉노를 정벌했죠.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유방이 당했던 치욕, 그래서 화친 관계라는 거를 뒤집어 엎고 어떻게든 위청이랑 곽거병 같은 명장들을 보내가지고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남어를 멸망시켰죠. 여기다 뭐 설치했어요? 9개 군을 설치했죠. 그리고 조선을 멸망시켰는데 우리는 조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고조선이라고 부르죠. 고조선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몇 개의 군을 설치했어요? 4개의 군을 설치했죠. 4개의 군 중에서 우리 중요한 거 평양에 설치했던 군. 낙랑군이죠. 그죠? 자,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소금이랑 철을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서? 소금제 술. 전매했죠, 전매. 전매제요. 네, 전매제. 소금과 철을 전매했다. 나라가 이제 상인들한테 장사 못하게 하고 자기가 사가지고 다 파는 거예요. 전기 그치. 소금과 철, 그리고 술까지. 자, 그리고 이름을 변호하다가 사마천이 어떻게 됐죠? 잘렸죠? 그리고 나서 역사책 뭘 썼어요? 사기를 썼죠. 자, 이렇게 무죄가, 네, 엄청난 그 한나라 전성기를 만들었어요. 팽창을 시켰단 말이에요. 주변 지역들을 막 정복하면서. 자, 무죄랑 진시황제의 공통점. 자, 주변에 있는 중국 외의 나머지 지역들, 그 지역에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있는 걸 인정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아요. 당시 중국인들 세계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시황제든 한무제든 다 지배해가지고 여기다 군이랑 현을 설치한 다음에 관리를 보내서 직접 지배하는 게 이 황제들의 목표예요. 이런 시스템을 황제 지배 체제라고 불러요. 그죠? 네. 자, 중국인들 당시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황하라는 강이 흐르고 여기 양쯔강이 흐르는데 요 황하 주변 일대를 중화 그리고 여기를 중국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랑캐. 오랑캐라고 생각했죠. 남쪽에 사는 오랑캐들은 만, 남만. 서쪽에 사는 오랑캐들은 소말. 융이라고 불렀죠. 우리 저 주나라가 이 융족의 침을 받아 수도 동쪽으로 옮기잖아요. 기억나요? 얘네들을 서융, 개 같은 융족이라서 견융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북쪽에 사는 오랑캐들, 흉노 같은 애들을 북적이라고 불렀죠. 동쪽에 사는 오랑캐들, 띠도 오는 킹덤. 그쵸, 맞아요. 제일 매너 있고 말 잘 듣는 오랑캐라고 생각했어요. 얘네들을 동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그게 근데 다르다지. 우리 조선 사람들을 동이족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에 있는 동이족들이 제일 말 잘 듣고 그래도 문화적으로 뛰어난 오랑캐라고 생각했어요. 중국 사람들. 그럼 인정을 해주게 했네. 인정해서 자, 근데 진시황제나 한무제는 이 중국 주변에 있는 이런 세력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여기를 다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설치했다고요? 군과 현을 설치했어요. 진시황제는 이제 막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까지는 쳐들어가려고 했지만 수명이 따라주질 못했죠.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 가만히 죽죠. 자, 그리고 진시황제가 죽고 초안전쟁 어려운 아주 오랜 그 혼란의 시기를 거쳐가지고 다시 중앙집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라. 무제죠, 무제. 그 무제는 진시황제가 못다 이룬 이 꿈, 네, 주변 지역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군현을 설치해서 다 일괄적으로 황제가 지배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현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동이족의 조선을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켰죠. 베트남에 있었던 남월도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켰죠. 그냥 완전 서역으로도 또 쳐들어가서 여기다가 또 군과 현을 설치하고 흉노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멸망은 못 시켰지만. 다 몰아내버렸죠, 북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모든 지역에다 군현을 설치해서 다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 한나라? 네. 무제였다. 근데 일반적이네. 근데 무제는 일을 많이 벌려놨어요. 하지만 그걸 다 마무리는 못하고 펼쳐만 놓고 이렇게 뭐랄까 좀 살림살이를 잘 갖춰놓진 못하고 죽어요. 자, 무제가 죽은 다음에 변변치 않은 황제들이 영거푸 즉위했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뛰어나고 능력 있는 황제가 있을 때도 유지가 잘 안 되던 건데, 자, 벌려만 놓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별로 무능력한 황제들이 등장을 하니까 관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돼요. 과거에 여기 남을 멸망시켜 놓고 설치했던 군들 중에서 막 2개가 없어지기도 하고 관리가 안 돼서. 자, 그리고 군과 현을 애써 설치해 놓은 지역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나라들이 재건되거나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무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어린 황제의 엄마나 할머니의 식구들을 뭐라고 불러요? 외가댁 식구들. 그쵸?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죠. 유씨의 나라가 이제 뭐 두씨, 부씨, 정씨, 왕씨의 나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황제권이 좀 약해지는 가운데 다시 흉노가 힘을 얻어요. 흉노에게 여전히 화봉공주를 보내는데 그때 예뻤던 화봉공주. 왕수. 네. 이 왕소군이 원래는 얼굴이 예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얼굴 그려주는 화가한테 돈을 많이 못 줬죠. 그래서 화가가 어떻게 그렸어요, 왕소군을? 못생기. 엉터리로 못생기게 그렸잖아요. 자, 그 못생긴 그림을 보고 당시 원제라는 황제가 야, 얘를 화봉공주로 보내. 자, 그래서 화봉공주로 보내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이 여자를 만났는데 얼굴이 어때요? 존이. 예쁘다. 존이에요, 존이. 정말 예뻤어요. 자, 그래서 왕소군이 그 흉노로 가가지고 흉노 선우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오니까 이때부터 한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요. 60년 동안 평화로웠다고 하죠. 정말 대단하다. 자, 이렇게 선제 이후에 계속 무능한 황제들이 영거푸 집권하다가 마침내 왕, 응. 망. 이 선양을 받아서 자, 황제가 되고 한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네. 좀. 자, 전한이 멸망을 하게 돼요. 앞전자 써가지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새로 등장한 넘어가 보세요. 페이지. 이게요. 27페이지. 와, 삼국지다. 네. 자, 이제 그 왕망이란 인물이 새로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다? 신. 신나라예요. 신. 새로운 신. 네. 와, 신표. 자, 신나라는 8년에 건국돼가지고 23년에 망해요. 몇 년 간 거예요? 15년. 15년 갔어요. 이 왕망은 완전히 원칙주의자였어요. 내가 황제가 됐으니까 다 내 말 들어. 특히 이제 무제 이후에 지방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던 호족들이 있었는데, 자, 호족들의 세력 기반. 호족들은 일단 뭘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 안 되면은 자기 땅을 이 호족들한테 팔아 넘기고 계속 그 호족들 밑에서 일하다가 농사가 그것도 안 되면은 몸을 판다 그랬죠. 그럼 몸을 팔면 이 사람들 뭐가 돼요? 남자는 노라고 불리게 되고 여자는 비라고 불리게 노비가 되는 거죠. 노비가 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죠.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 호족들 집에 가가지고 잡일을 해주거나 호족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호족들이 무기를 주면은 무기 쥐고 모두 하는 거예요. 근데 싸움도 하는 거예요. 만약 자. 호적이 막 무게들 나 같으면 난 이날만 길을 잃었다. 으아, 자, 호족들의 세력 기반 두 개예요. 뭐랑 뭐? 토지랑 뭐예요? 노비죠. 네. 근데 이 호족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노비들 데리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노비가 되는 순간부터 노비는 사람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노비가 그냥 평민일 때 내던 세금도 나라에 내지 않게 되죠. 왕망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호족들의 힘을 빼려고 이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국유화시켜요. 따라 읽어보세요. 세 글자. 국유화. 국유화가 뭘까요? 저요. 뭐, 국가가 다 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들 아빠, 엄마 집에 살고 있죠? 아빠, 엄마 명의로 된 집에. 예. 근데 그 집을 나라님이 갑자기 가져가는 거예요. 난나 이거는 거의 그냥 뭐예요? 저요. 강도. 강탈이죠, 강탈. 강도하는 거죠. 예. 죽이는 거.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북한은 개인 소유를 인정을 안 해요. 김정은. 3당. 맞아요. 배정한다면서요?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면서 나라에서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아주 이름 거창하게 쏘는 그 나라가 그 개인 소유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조기화를 시킨 다음에 예, 나라에서 이제 그쵸 사람들 배정도 시키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왕망이 이런 식으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면서 그 호족들이 가진 땅 이름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자, 이거 무슨 자예요? 팥전. 밭전자죠, 밭전. 땅을 상징하죠. 여기다가 자기 성이 왕망의 성씨가 뭐죠? 왕씨죠. 임금 왕자예요. 네. 왕. 자, 이렇게 왕자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 이 땅들은 다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이거예요. 와우. 내가 황제고 내가 곧 나라니까 다 내 땅이라 이거. 정말 어메이징한 논리네요. 호족들이 이거 좋아할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노비를 사고 파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노비들을 돈처럼 주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린다. 결국은 호족들이 각 지역에서 연합을 해서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쵸? 고조선 멸망한 다음에 한반도 북부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제 부여 고구려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부여는 말을 조금 잘 들었는데 고구려는 중국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싸납고 전투를 또 잘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중국인들이랑 마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망이 보기에 고구려란 나라가 너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고구려 할 때 고가 한자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무슨 고자예요? 높을 고죠. 어디 감히 저 조그만 나라가 높을 고자를 쓰냐 해가지고 이거 한 고조 할 때 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거 쓰면 안 돼. 고구려가 아니라 자 이렇게 써. 아래하. 그죠?
자, 그래요? 고구려가 하구려가 돼요. 정말 신기하고요. 자, 고구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이가 치욕스러워. 그쵸. 치욕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랑 관계를 끊고 그 중국을 더 자주 고구려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망은 이거 완전 엉망의 논리가 신기하고요. 각 지역에서 이제 온갖 반발에 부딪히고 결국은 호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왕망이 있던 장안을 공격해서 장안성 안으로 쳐들어와요. 자, 왕망은 최후까지 저항을 하다가 결국 호족들한테 잡혀가지고 살해되는데 마치 그 살해되는 장면이 그 누구랑 비슷했을까요? 항우처럼. 목이 달려요. 항우 목만 잘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네, 달려요. 그쵸? 온몸이 다 찢겨 죽어요. 그 호족들이 그 감정적으로 이제 응징을 가한 거죠, 왕망한테. 자, 이제 왕망이 죽고 나서 다시 또 카오스, 혼란이 왔어요. 자, 당시 여러 호족들이 저마다 이제 자기들이 왕망 죽이는데 공을 세웠다 그러면서 다투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때 한동안 한 고조의 후예, 나는 그 멸망한 한 나라의 후예임을 자처했던 유현, 그리고 또 유수, 이런 인물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유현이란 사람이 장안에 도읍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세워요. 다시. 자, 근데 유현이란 사람은 능력은 부족한데, 좀 뭐랄까, 욕심은 많은 사람. 진짜 유현 밑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호족들을 잘 어울렀던 사람은 유수란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유현은 제거를 당하고, 유수에 의해서 한 나라가 재건돼요. 이 한 나라가 뒤웃장. 뒤후자 써가지고 후한이에요. 뭐라고요? 후한. 25년에 건국이 돼가지고 조조라는 사람 들어봤죠? 위나라 네. 황제. 위나라 왕이었죠, 이제. 위나라 왕의 아들이었던 누구? 조비. 조비가 위나라 황제가 되죠. 자, 조비가 황제가 됐다는 거는 한나라 황제로부터 옥세를 받은 거죠. 조조의 아들 조비로부터 조비가 후한을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때까지가 예, 위나라가 생겼.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 200년을 갔던 나라가 후한이에요. 앞에 한을 무슨 한? 뒤후. 앞에 한. 건한. 전한. 그 한무제가 막 활약하던 그 한이 전한이고 뒤에 한 나라가 후한. 전한 때 수도는 어디였어요? 장안. 장안이었죠. 근데 장안이 수도가 된 배경. 원래 처음에 유방이 장안을 수도로 하려고 그랬나? 낙양. 유방은 교통이 좋은 낙양의 수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반대했어요? 창량. 장량이 반대했죠. 아직 천하가 안정이 안 돼서 또 전투를 치를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도를 방어하기 좋은 곳에 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중에 있었던 함양은 다 불탔죠. 항우가 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함양 말고 그 위수 남쪽에다가 새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뭐였어요? 그게 장안이었죠. 그래서 전한 때 수도는 어디였어요? 장량의 건의로 장안에 뒀죠. 자, 그런데 한나라가 다시 유수에 의해서 재건된 다음에는 이제는 교통에 편리하고 낙양. 좋은 주나라 때 수도 어디로 정했어요? 낙양이 됐어요. 전한의 수도 장안, 후한의 수도 낙양. 자, 후한을 세운 이 유수는 광무제라는 시호를 받아요. 자, 유수의 시호 뭐라고요? 광무제예요. 광무제. 유수 본인도 그리고 또 낙양을 자기 근거지로 하는 호족이었어요. 그래서 낙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로 해가지고 후한이 재건됩니다. 근데 유수는 혼자 그 한나라를 재건한 게 아니에요. 여러 호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수가 이제 그 한나라를 재건한 건데 이런 거를 역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후한은 호족 연합 정권이에요. 나 미국 같이. 미국 그쵸. 여러 주들이 이제 연방이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황제의 권력이 셀까요? 세지 않을까요? 안 세요. 세지 않죠. 전한에 비하면은 후한의 황제들은 그냥 여러 호족, 원 오브 댐이에요.
그 많은 호족들 중에 유수 본인도 호족 출신이었고 하나일 뿐인 거예요. 다른 호족들을 아우르거나 그 호족들을 군사적으로 꽉 눌러가지고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중국 안에서 그 호족들도 못 누르는데 중국 바깥에 있는 과거에 그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흉노라든지 뭐 그리고 한반도에 있던 고구려나 부여라든지 뭐 그리고 뭐 서쪽에 있는 여러 나라 오랑캐들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제대로 지배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진시 황제가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어낸 이래로 이런 딱 그 황제의 그 뭐랄까 그 목적이 딱 생겨요. 황제는 즉위하는 순간 모든 사람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황제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예요? 진나라 진시황. 시황제죠. 네. 그리고 진시황제가 못다 이룬 거를 우여곡절 끝에 이걸 이루려고 했던 사람 거의 실제 가깝게 이루어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라 무제죠. 네. 근데 무제 죽고 나서 이제 한참 또 혼란이 있다가 한나라가 한번 망했다가 다시 재건되고 후한이 들어섰는데 후한은 그 진시황제나 한무제 때에 비하면은 황제권이 택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은 이만큼 높아졌어요. 황제라는 칭호가 만들어지면서. 자, 그래서 이 현실과 이상이 다른 거를 중국 사람들이 이때부터 어떻게 메꾸냐면 새로운 외교 방식을 만들어요. 자, 일단 먼저 중국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볼게요. 자, 만두가 왜 저렇지? 무슨 강의예요, 이거? 진짜 많이 했다. 새 아니죠? 뭐예요, 이거 무슨 강의 이거? 무슨 명이었지? 요하죠, 요하. 아, 정말로 많이 했다, 정말로. 네. 무슨 강의라고 이거? 요하의 동쪽을 뭐라 그래요? 요동이라고 하죠. 요하의 서쪽을 뭐라 그래요? 요소라고 하죠. 그죠? 요동에 있었던, 요동과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옛날 옛적에 한반 있던 나라 무슨 나라예요? 그래요. 우주선. 고조선이죠, 고조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만리장성이 있죠? 네. 황허가 이렇게 흐르죠. 양쯔강이 흐르죠. 위수가 흘러 들어가고 위수 남쪽에 장안이 있죠. 그죠? 장안을 감싸고 있는 네 개의 관문. 이 관문 안쪽의 땅을 뭐라고 불러요? 중. 중. 중국집이네. 관중 바로 바깥에 후한의 수도 양. 양. 서쪽의 오랑캐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융. 융. 그 변융도 서융이라 그랬죠? 남쪽의 오랑캐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양. 만. 이 융이나 만이나 다 오랑캐를 뜻하는 단어예요. 동쪽의 오랑캐들을 둥. 동이. 그죠? 북쪽의 오랑캐들을 적. 적. 그리고 네 개의 섬으로 구성된 또 나라가 있었죠. 일본. 일본이 있었죠. 왜? 근데 이 당시 일본 사람들이 작다고 알려져 있어서 왜? 자, 그 중국 사람들은 여기를 외라고 불렀어요. 외소하다 해가지고. 근데 막 자, 당시 북적의 대표적인 나라가 노. 흉노. 그리고 나중에 흉노가 좀 가지를 쳐가지고 오환, 선비, 발족, 그리고 융족 중에서는 또 가지를 쳐가지고 대표적인 게 강족이 있었어요. 강족. 그리고 저족. 자, 이런 오랑캐들이 있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다 지배할 힘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 너 흉노 왕 해.
인정해 줄게. 도장을 보내줘요. 에? 자, 너 강족의 왕 해. 너 남만 왕 해. 너 일본 왕 해. 여기 일본에 조그만 나라들 엄청 많았거든요. 너 일본 왕 해. 자, 그리고 너 고구려 왕 해. 하고 이렇게 도장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주나라 때 배웠는데 주나라 때는 원래 국 내에서만 했었거든 이거를. 제후들을 임명하는 걸 뭐라고 하죠? 훈련지? 제후들을 임명하는 거를 그 봉건제라고 하잖아요. 봉건제 할 때 제후 임명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뭐였지? 아는데 몰라. 책 책봉. 책봉이라고 불러. 책봉. 네. 제후들 주나라 때는 그 중국 안에서 상나라 문화틀인데 공세였던 공신들한테 땅 주면서 너 여기 다스려 하고 제후로 임명했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책봉. 그러면 책봉을 받으면 주나라 때 그 제후들이 주나라 왕한테 어떻게 해야 됐어요? 군사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되고 뭐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치는 걸 뭐라 그래요? 조공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원래는 중국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제도인데 이게 한무제 이후에 현실적으로 지방을 다 지배를 못하니까 자, 이 외부 지역에 그 있던 뭐 일본이라든지 흉노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여러 지역 나라들 왕들을 책봉한 다음에 얘네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문. 조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를 책봉 조공 관계라고 불러요. 책봉 조공 제도라고 해서. 책봉 조공 제도의 가장 중심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죠.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황제죠, 황제. 그 광무제죠, 그죠? 황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뭐 일본 왕으로 책봉해 준 거 좋고, 뭐 고구려 왕으로 책봉해 준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대신에 뭘 바쳐야 돼요? 힘을. 이걸 바쳐야 되죠. 이거 바치면은 손해 아닌가요? 아닐걸요? 그래도 얘네보다는 저 얻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뭘 얻는 게 많을까요? 자원. 자원? 자원을 얻어? 평화? 뭐지? 그렇죠. 평화라고는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 여길 지금 침략할 만한 힘도 없다 그랬죠. 사실 이거 안 받아도 평화로워요. 근데 왜 이거를 받으면은 이걸 얘네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조공을 바칠까요? 자, 지금으로 치면은 이 중국은 미국이에요, 미국. 제일 잘 사는 선진국이에요. 자, 우리 만약에 지금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거나 새로 뽑으면 바로 어디 가요? 저요. 어, 청와대. 청와대 간 다음에 어, 미국 대통령이랑 전화해요. 그 다음에 꼭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디를 가요?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랑 만나가지고 인증샷 찍고 거기서 행사하고 온다고. 미국 대통령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세니까? 미국.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여러 나라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가 일본을 대표하는 왕이야 라고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중국 황제가. 그러니까 그만한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갔다 오는 것도 있는데 잘 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조공을 바치잖아? 그러면은 중국 황제가 이 조공 바치러 온 사람들한테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을 사례라고 불러요. 사례금? 그렇죠. 같은 뜻이에요. 뭘 준다고요? 사례. 여기 앞에다가 돌아갈 회자를 써가지고 회사례라고 불러요. 홀회 아니에요. 자, 조공의 규모, 사례의 규모 어떤 게 더 컸을 것 같아요? 조공. 어떤 게 더 컸을까요?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얘네 밖에 있는 그 오랑캐들이라는 나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국 황제가 찍어서 요거 바치라는 걸 바치긴 하는데 바치는 대가로 중국에서 나는 비단이라든지 좋은 도자기라든지 특산품 좋은 것들을 또 더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중국 황제 입장에서는 돈 주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위에 있다는 거 그런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이런 관계가 책봉 조공 관계예요. 근데 중국이 이후에 한나라 말고 한나라가 망한 다음에 센 중국 황제들이 등장했을 때는 이 책봉 조공 관계를 다시 철수하고 자기들이 직접 쳐들어가서 군현을 또 설치하려고 들어요. 예를 들면 수나라, 당나라 같은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 그 전까지 고구려랑 잘 지내다가 수나라가 갑자기 통일한 다음 세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구려를? 쳐들어왔죠. 그리고 고구려 쳐들어왔는데 고구려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나가요. 막아냈죠. 살수해서.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걸 힘으로 다 장악할 수가 없을 때 책봉을 해준 다음에 조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황제가 조공에 대한 답례로 사례를 보낸다고. 이게 책봉 조공 관계예요. 이게 광무제 때 혹은 그 이전 한무제 직후부터 성립이 돼가지고 20세기 초반에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게 이어져요. 자, 이 외교 관계는 동양의 전통적인 외교 관계예요. 무려 몇 년을 이어가는 2000년을 이어가는 외교 관계라고. 천년. 자, 이렇게 해서 네, 책봉 조공 관계라는 게 이제 그 현실적으로 중국이 힘이 이제 딱 받쳐주질 않을 때 이제 성립이 되는데 자, 광무제 유수가 당시 일본에 있던 노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왕한테 보냈던 그 도장이 중국에서 농사들이 농부하다가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발견이 돼요. 이 도장이 한위 노국왕 금인이란 도장이에요. 너무 이름이 좀 특이하다요. 노국 왕에게 건네준 한나라 황제의 도장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남만 지역에 있었던 남만이라고 부르는 중국 사람들이 남만이라고 부르는 오랑캐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예전에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나무. 남월이었죠, 그렇죠? 이 남월을 한무제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멸망을 시키고 여기다 뭐 설치했죠? 9개 와서. 그쵸. 군을 설치했죠. 군 아래 조그만 또 현들도 있었을 거고. 자, 근데 이 군을 설치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 세금도 걷고 그 중국 사람들 법으로 지배를 하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거 좋아했을 것 같아요? 끝도 없이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마다 한나라 무제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황제들은 군사를 계속 보내가지고 이걸 무력으로 계속 진압을 해요. 그게 어디서도 그랬어요? 여기? 고조선 멸망시키고도 그랬다고. 그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라들이 등장한 거예요? 부여,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등장한 거라. 자, 그래서 여기를 계속 지배를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계속 들고 일어나요. 자, 베트남 민족주의자들 유명한 두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들 다 중국 사람들이랑 전쟁하다가 죽고 그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의 부인 이름이 증짝, 증리. 등짝 아니고 등짝 아니고 등. 이거 중국 사람 이름 같지도 않죠? 베트남 여자들이에요. 증짝, 증리 자매가 중국인들 지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광무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로부터 1000년 동안 베트남은 계속해서 어느 나라 지배를 받는다? 중국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1000년 지배를 받았음에도 베트남 민족 정신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나라 망하고 나서 10세기 중반에 얘네가 마침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400년 동안 또 베트남 왕조가 잘 이어가다가 다시 중국 지배를 명나라 때 또 받아요. 그렇게 명나라 지배를 또 300년 동안 받다가 자, 프랑스가 쳐들어오네. 그래서 베트남이 또 프랑스 식민 지배를 100년 동안 받아요. 자, 그러다가 베트남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프랑스로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손길을 뻗쳐오는 거예요. 그 미국을 어떻게 했을까, 베트남이? 막 때려잡겠죠. 이겨내죠. 베트. 그쵸. 그 베트콩 공산당, 그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호치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군을 어떻게 한다고? 몰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여행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안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쌀국수 유명한 그 베트남은 미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이뤄낸 공산주의 국가예요. 어. 제가 직접 베트남 가봤거든요. 네, 거기서 가봤는데 네, 사람들이 네, 그냥 뭐 쇼츠 보다가 미국 영상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눈 찡그리고 바로 넘겨버려요. 네, 맞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좋지. 아주 지금 그 현장에서 본 좋은 그 사례를 얘기를 해줬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엄청 커요. 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아무튼 그 공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받고 사람도 죄 없는 사람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베트남은 이제 독립을 쟁취한 대신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한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실패했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최근에는 시장 경제로 전환했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들여야겠죠. 돈을 어떻게 벌어들일까요, 베트남이? 무역? 너희 놀러 갔다 왔다며. 외화. 그쵸? 외화를 벌려면은 무슨 사업? 제 사업. 관광 사업. 그래서 테레비가. 예. 베트남 여행 가면은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냥 여기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모를 정도죠, 거의. 네. 얘기해봐. 네. 하는 사람들이 네. 언니 아저씨 이러면서 이거 몇 천 원 뭐 이렇게 하면 그죠? 예. 되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예. 제가 갔던 게 2019년이거든요. 네. 2019년에 갔었을 때 길 가다가 한국인을 한 50명은 본 것 같아요. 2019년이 벌써 7년 전이네요. 야, 그때 너희 그러면 학교 안 다닐 때 아니야? 예. 2019년이면은 7년 전이니까. 전 이제 거의 대세정 그래, 대박이네. 코로나 전에. 그래갖고 자유롭게 마스크 안 벗고 다녔죠. 5살이다 딱. 자, 후한은 그래서 이렇게 약한 황제권으로 시작을 해요. 수도는 어디였다, 후한? 낙양이었어요, 낙양. 광무제의 근거지가 낙양이기도 했어요. 자, 후한은 그렇게 뛰어난 황제들이 별로 등장하질 않아요. 그냥 그저 그런 황제들. 근데 인물은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자, 후한 때 유명했던 인물이 반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반고, 방구랑 둘째 아들이 반표, 그 화가인데 막내딸이 난 반소였어요, 반소. 근데 방구는 뭐지, 그 이게? 별이 빛난 자, 반고는, 반씨죠. 그러니까 반자 돌림이죠. 역사가였어요. 자, 그리고 그 책 쓰는데 반고는 사마천의 사기를 수도 없이 많이 읽어본 다음에 그 사기를 본따 가지고 중국 역사책 넘버 원 하면은 부동의 1위는 뭐예요, 항상? 사기. 사기예요, 사기. 자, 2등 역사책을 만들어요. 신나라 역사를 기록한 한서를 써요. 자, 우리 사마천의 사기에서 임금에 대한 기록을 뭐라고 불렀죠? 본기라고 부른다고 했죠, 본기. 인물에 대한 기록을. 열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한서 역시도 무슨 체였다? 기전체로 쓰게 된. 그런데 반고가 한서를 쓰다가 병이 들어서 죽어요. 완성을 못 시켰어요. 차, 이거 너무 안타깝다 싶었는데, 이 반표도 역사가였고, 아버지 이름도 반표 왜 둘째 이름도 반표예요? 잘못 썼어요. 반초예요, 초.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해. 잘 지적했어요. 네. 자, 반표 집안에서 막내딸이 반소였는데, 이 반소가 또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오빠가 못다 이룬 그 역사책 쓰는 거를 이 여동생이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반고와 여동생 누구에 의해서? 반소에 의해서 공동 집필되고 마무리가 된 책이 한서라는 역사책이에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사기를 조금 설명을 해줬는데, 사마천이 사기를 물론 잘 쓰긴 했지만 지적도 많이 받았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고주 쓰거나 항우를 그쵸. 항우를 봉기에다 올렸다 그랬죠. 항우는 황제가 된 적이 없는데 항우를 봉기에 올렸어요. 그리고 또 고조가 죽은 다음에 혜제를 봉기에 올려야 되는데 혜제를 썼다 그랬어요? 안 쓰고 누구 봉기를 썼다 그랬어요? 무슨 혜제 엄마. 유튜브 여태우 봉기를 썼다 그랬죠. 여자이면서도 황제가 아닌 사람을 봉기에 올렸다 그래가지고 유학자들 비난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서는 그동안의 학자들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귀 기울여 잘 들었고 이거를 역사 서술하는데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태우 봉기를 어떻게 해요? 삭제하고 고조 봉기 다음에 무슨 봉기가 나올까요? 해제 봉기가 나와.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쓰인 역사책이 사기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책이 사기라고 하지만 가장 완성도가 높고 원칙에 의거해서 잘 쓰여진 역사책으로 꼽히는 거는 어느 역사책이다? 또 한서예요, 한서. 1등은 사기, 2등은 한서지만 완성도, 퀄리티 면에서는 어떤 게 높이 평가를 받는다? 한서가 높이 평가를 받는다. 반고, 반소 이 둘은 역사가였다면 이 반초는 장군이었어요. 자, 후한은 외부 지역에 대해서 잘 관리가 안 됐다 그랬죠. 황제권이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특히 한무제 때 개척됐던 그 비단길이 그 한무제 죽고 나서부터는 여기가 관리가 안 돼요. 여기가 비단이 왔다 갔다 해서 이름도 멋있게 비단길로 불리지만 여기가 사실은 다 뭐예요? 사막. 사막이죠. 그리고 사막 주변에 그 오아시스 국가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한 나라가 셀 때는 이제 조공도 바치고 머리도 잘 숙이고 했는데 후한이 이걸 관리를 잘 못하니까 반란도 일으키고 막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조공도 안 바치고. 자, 반초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서역 지역을 완전히 평정을 해버려요. 자, 반초하면 유명한 게 이 반초의 서역 원정이에요. 그 서쪽에 사는 오랑캐들을 뭐라고 불렀죠? 서융이라고 불렀죠? 이 융족 중에서 특히나 힘이 좀 셌던 융족 중에 하나가 북쪽 중에서 흉노가 있었다면 융족 중에서는 강족이었어요, 강족. 그래서 반초가 강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맡았던 관직이 호강교위였어요. 그리고 서쪽 지역을 책임지는 장군이라 그래서 이 반초를 서역도호라고도 불렀어요. 이 반초 능력은 정말로 탁월해가지고 그 반초가 한번 갔다 하면 그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국가들, 말 안 듣는 국가들이 마치 그 바람 불면 갈대가 눕듯이 다 항복을 하고 머리를 숙여요. 근데 반초도 사람이잖아요. 고향이 낙양인데, 수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낙양으로 반초가 돌아오면, 반초가 갔으니까 또 우리 세상이다 해가 또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래서 반초가 죽을 때까지 이 서역에서 거의 머문 시간이 고향 낙양에 머문 시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반초의 서역 원정으로 그 반란을 자주하는 서역 지역을 안정시킨 사람이 반초다. 자, 하지만 후한은 능력 있는 황제들이 안 나타나요. 계속 연거푸 그냥 무능력하고 나이 어린 황제들이 즉위를 하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힘을 얻게 된 것이 황제의 외가댁 식구들. 뭐라고 하죠? 외척. 아무리 그래도 황제는 황제예요. 황제 권한이 절대적인데 어린 황제들이 즉위하면 황제가 먹고 입고 공부하고 이런 거 다 뭐랄까 어설프죠. 그럼 그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엄마는 태우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죠. 엄마는 뭐랄까.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엄마들이 너희 키운 것처럼 기저귀 갈아주거나 그런 더럽고 힘든 일들 안 해요. 그럼 그거 누가 할까요? 저요, 하인. 노비 이렇게 둥글에 이렇게 궁궐에 사는 노비들, 하인들이 누구예요? 궁녀들도 하긴 해요. 근데 궁녀들은 여자니까 힘이 좀 약하죠.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뭐가 잘린 남자 그쵸. 남자이긴 남자이지만 남자가 아닌 사람들, 고자들.
그 환관들이 황제 옆에서 황제를 돕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황제들 입고 먹이고 어부바하고 그런 걸 환관들이 다 해요. 아빠는 죽었죠. 아빠는 그 아빠가 죽어가지고 그 황제가 그 피를 이어가지고 황제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환관들이 이걸 하는데 황제는 최고 권력자인데 그 최고 권력자를 어려서부터 가까이 하고 키우고 보살피고 하다 보니까 환관들 말이 곧 어, 그쵸 황제의 명령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 황제가 판단력이 부족한 거를 환관들이 얘기 듣고 와가지고 신하들한테 전달하는데 그때 환관이 말을 좀 덧붙이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후한 때는 환관이 점점 권력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예를 들면은 그 앞에 또 그런 예가 있었죠. 강력했던 환관. 십상시? 요 전에 조고가 있었죠. 조고. 조고가 진시 황제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담당하는 환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진시 황제 죽었을 때 조고가 어떻게 했어요? 생선을 좋아하신다. 그죠? 맞아요, 맞아요. 진시 황제 죽음을 숨기고 진시 황제 유서를 어떻게 했어요? 알죠? 날조를 했죠. 자, 그만큼 환관이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한 때가 특히 그랬단 말이에요. 외척들은 외척들대로 우리는 황실의 외가댁 식구야. 황제 엄마의 친척이야. 황제 할머니의 친척이다 해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환관들은 황제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요. 네. 왜 자를까요? 맞아. 정답이에요. 진영이가 말했어요. 천자, 황제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거기 그 얘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황제가 있고 황제 아래 누가 있어요? 왕과 제후들이 있죠. 대부가 있고 사. 사가 있죠. 오, 좋아요. 네. 황제, 천자는 공식적으로 황후 외에 부인을 몇 명 거느릴 수 있을까요? 이제 한 12명 거느릴 수 있어요. 12명? 바람핀. 공식적으로. 바람핀.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무한. 응? 동에 있는 여자들은 다 황제 거예요. 대단하다. 그럼 왕이나 제후들은 조선 왕들 몇 명 거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궁을 공식적으로? 9명이야. 9명. 오, 어떻게 알았지? 대부들은 4명, 사는 2명. 근데 왜 불만이냐? 정식 부인 외에 거느릴 수 있는 부인들이. 총 있으면 10명. 근데 보통은 이거보다 더 많이 거느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국 황제들은 최고 제일 높은 사람이. 그거는 요즘 생각일 거고. 네. 자, 아무튼 이 당시에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궁 안에 남자들이 필요하죠. 힘쓸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남자들을 여기를 달아놓으면 이 남자들이 황제의 잠정적인 여자가 될 그 궁녀들을 건드릴 수가 있죠. 남녀 간에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람끼리 같이 있다 보면 눈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사랑을 나누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숙제. 다 삭제하는 거예요. 그건 좀 심하지 않아? 그래서 궁에 살 수 있는 남자는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구랑 누구? 자, 그리고 황제랑 황제의 뒤를 이을 네. 황태자. 그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황태자 자리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할까요? 황태자 자리가. 권력이라는 건 너희 나중에 커보면 아는데 아버지 아들 간에도 나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황제예요. 자, 내가 예뻐하는 신하들이 너희들이야. 내 아들이 있어요. 황태자예요. 근데 나한테 예쁨 못 받는 신하들이 많겠죠, 또. 하지 마. 자, 그 신하들이 나한테 예쁨을 못 받아요. 그럼 출세할 길이 막힌 거죠. 근데 얘네들이 출세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아직 멀쩡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내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들 황태자죠. 그러니까 나한테 예쁨 못 받는 신하들이
황태자한테 붙는 거예요. 그렇게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리고 아들이 황태자만 있는 게 아닌데? 수많은 부인들 사이에서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자, 그래서 황태자 자리가, 황제가 오래 살아가지고 황태자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황태자 목숨이 위험해지거나 아버지 황제에 의해서 황태자가 폐위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항상 2인자는 어려운 거예요. 그 자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게. 이게 역사에서 나오는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외척이랑 황관들이 끊임없이 권력 다툼을 벌인 게 후한의 황실이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황실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니까 정치가 잘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지방에서 관리들은 이 외척이나 황관들을 눈에 잘 보이려고 뇌물 바치고 그 뇌물을 어디서 구해요?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걷는 거죠.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 가장 큰 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던 게 장각이라는 사람이 태평도라는 종교를 만들어요. 교환인가요? 자, 이제 그 창천 푸른 하늘의 시대는 가고 황건 누런 그 수건을 두른 그죠? 누런 수건을 두른 황천의 시대가 올 거다. 황건 당립. 그 자, 이렇게 해서 네, 장각이 중심이 돼가지고 누런 수건을 두른 한적의 반란 무슨 반란? 아, 황건적의 난이 중국 각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이게 맨 그냥 앞에 있는 거. 한국어로 치면은 오해파 같은 건가? 자, 중국은 이 황건적의 난을 당시 후한에선 이걸 제대로 진압을 못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외척들이랑 황관들은 끊임없이 다투는데 당시 영제라는 황제의 그 영재 진짜 영재처럼 똑똑해요. 부인으로 하황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하황후의 오빠가 하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진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돼지랑 소를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썰어서 파는 도살업자였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 저랑. 뭐 얘기해봐. 제 사촌 이름이 하진인데요. 자, 그래서 이 하진이 봐봐, 선생님 봐봐. 근데 하진 여동생이 예뻤어요. 이 예쁜 여동생이 영재 눈에 들었고 영재에 의해서 이 여자가 이제 궁에 들어갔다가 영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유변이에요. 자, 유변이 영재가 죽은 다음에 황제가 되면서 하황후는 뭐가 됐을까요? 태후가 되죠. 하진은 자기 여동생 때문에 장군 중에서 제일 높은 장군, 대장군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황제의 엄마와 엄마의 친척들, 엄마의 그 형제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 왜? 저. 자, 근데 어린 황제의 유변 주변에 환관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환관들은 권력형 환관. 10명의 유명한 환관. 십상시. 이 십상시들은 하진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매우. 십상시 그 삼국지 읽으면 나오지. 그렇죠. 하진이 이 십상시를 언제 한번 다 죽여버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십상시들이 먼저 선수를 쳐요. 그래서 하진을 황제 명령을 빙자해가지고 궁으로 불러요. 궁으로 불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진을. 시해 아닌가요? 자, 하진을 죽여버린 다음에 십상시가 어린 황제 유변과 그리고 영제가 다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진류왕 유협. 자, 이 둘을 데리고 십상시들이 다시 권력을 휘두려고 하는데 하진의 부하였던 원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원소라는 사람은 자기 위에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4대에 걸쳐서 승상, 대사마, 높은 관직을 차지했던 4대 3공의 명문가 자식이었어요. 이 원소도 평소에 환관하면 치를 떨었는데 하진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개인 병사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환관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리고 십상시들도 9명을 다 죽여요. 근데 살아남은 마지막 십상시 한 명이 자기가 살려면 누굴 끼고 있어야 돼요? 환관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상황에서 황제를 끼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어린 황제 유변과 유변이랑 같은 엄마는 아니지만 배다른 동생 유협, 진류왕 유협을 데리고 이 십상시가 궁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유협과 어린 황제가 막 궁 밖으로 나가 있을 때, 자, 이 원소가 아무튼 환관을 제거하고 어린 황제를 찾아요. 자, 어린 황제를 빨리 찾아야지만 자기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때 낙양성 밖에서 자, 이 흙먼지가 막 휘날리죠. 그러면서 한때 군마가 자, 낙양성 밖에 주둔하게 돼. 군대가 온 거예요. 자, 서량. 그 낙양성 서쪽에 있었던 그 서량이라는 곳에서 동탁이라는 장군이 네, 그 삼국지 그 그죠? 낙양을 부실르는 네,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온 거예요. 낙양을 부실르잖아. 자, 그리고는 그 유변을 업고 있던, 그러니까 여기 진류왕 유협을 업고 있던 그 환관, 나머지 환관들을 다 죽여버려요. 옆한테 지금 그리고는 어린 황제 유변을 데리고 진류왕 유협과 함께 궁궐로 들어가서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 누구다? 동탁이다. 동탁이 봤을 때, 자, 그 동탁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어린 황제 유변은 어리숙해서 그런지 말을 분명하게 못해요. 또랑또랑하게. 근데 오히려 유변보다 나이가 어렸던 이 유협은 아주 분명하고 또랑또랑하게 동탁한테 자, 너는 신하고 여기는 황제인데 얘를 얼른 표하라. 말에서 내려서. 이렇게 분명하고 용기 있게 말할 정도로 똑똑했던 사람이 누구? 진류왕 유협이었다고. 동탁이 보기에 소재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외척 그 하태우의 자식이기도 했고. 그래서 하태우도 죽여버리고 유변도 폐위시킨 다음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유협을 새로 황제로 삼는데 이 사람이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한나라 누구? 황제 헌제. 삼국지 동탁이 황제를 끌어내리고 새 황제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황건적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명성을 얻었던 여러 사람들이 동탁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인물 환관을 제거한 다음에 잠시 권력을 가지나 싶었지만 동탁한테 쫓겨난 원소. 원술 원소의 어렸을 때 친구이면서 야망 있었던 주로 조조, 공손찬, 공통된 그 유비 손견, 훈계는 원소의 조카 원술, 돗자리 짜던 유비 유비의 의형제 관우 관우, 그 장비 장비. 이런 인물들이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10시에 수업이에요. 아시겠죠? 삼국지 시험 봤으면 좋겠다. 삼국지